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변희재 씨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라디오 비평 시간이 됐습니다. 대충 사정을 알아보니까 김강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건이 있는데요. 변희재 씨가 바로 피고인입니다. 근데 이 재판에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날 피고인인 변희재 씨가 출석을 안 했어요. 처음 안 하고 두 번째 안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선고날 피고인이 어떻게 재판정에 출석을 안 할 수가 있느냐 해서 다음 기일 선고기일이 9월 4일이니까 9월 4일까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속을 시켜서라도 출석을 시켜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유치장에 가둬놨다가 9월 4일 날 선고할 때 데리고 나와라라는 그런 지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판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뭐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발부되면 또 구속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밤 9시에 나오는 뉴스K에서 자세한 소식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야당이 결국은 많은 비난을 받은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합의해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 특별법 전국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3대 핵심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 특별검사 추천권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야당은 그렇지만 특검의 추천권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야당 추천인사 5명과 유가족 추천인사 3명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핵심 논점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유가족과 야권 지지층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여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들이 나왔던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해 주면은 특검 임명권,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불리하다고 생각됐을 때 했던 제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으니까 최소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는 것 정도는 수용할 명분도 있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사실 그게 진상조사위원회가 갖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수사권과 기소권, 특별검사 추천권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면 특별검사 추천권이라도 따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 와가지고 설득이라도 해볼 명분이라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세월호 이유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입니다. 비록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긴 했습니다마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추가 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민심의 뜻을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가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것이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 멘트로 할 이야기였는데 이 변희재 건 때문에 사실 그건 별건 아닙니다.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이 변희재 씨도 보통 이 고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쓰면은 또 혹시 고소당할까 봐서 여기저기 알아보느라고 아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방송 시간도 몰라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제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구속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결국은 변희재 씨가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는 건 아니고 재판 선고기일에 2번이나 불출석해서 판사가 세 번째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발부가 되고 그리고 구속이 집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판사 체면됐으니까 설마 뭉개지는 않겠죠. 어제 중요한 사건은 내란 업무 이석기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죠. 이젠 의원직을 상실했으니까. 전 의원 맞나? 전 의원 그렇죠. 아직 전 의원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2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하는 희한한 판결을 받았는데요. 내란 음모를 유죄로 봤던 1심에 비하면은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논리가 맞지 않은 판결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내란 음모 무죄는 당연한 판결일 뿐더러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1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RO의 실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이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12일 합정동 모임에서 한 강연 등은 내란 선동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참석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했다. 내란 음모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내란을 실행하려는 합의가 있어야 있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기존 판례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대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지난해 5월 12일 이른바 RO 모임에서 온갖 이야기가 어수선하게 오갔을 뿐 어떻게 내란 행위를 벌일 것인지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 준비 방안에 대한 협의 전혀 없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에게 이를 실행에 옮길 힘과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지도 곧바로 실행에 옮길 만한 급박한 상황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행 가능성 자체가 없는 내란 업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런 점에서 법의 원칙을 지킨 합당한 판단입니다. 이건 수도 없이 법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인데 1심 법원이 이를 무시했던 것뿐입니다. 그나마 고등법원에서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판결로 바로잡혀지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법원이 이 의원 등에게 굳이 내란 선동죄를 적용한 데 대해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이 의원이 강연에서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준비를 언급한 것이 선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강연 자체에서 폭력적 파괴 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인 터에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하는 것도 어색하다. 무엇보다 이런 판결로 정치적 소수파의 정부 비판이나 과격한 선동이 처벌 대상으로 굳어진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넘은 체제 전복 선동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용인할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부터 자의적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 집단을 선동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의원의 강연에 그 정도로 급박한 위험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저는 이 법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넘은 체제 선복 선동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체제 전복을 위한 선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시했듯이 체제 전복에 대한 선동이 처벌을 받으려면 그러한 선동이 급박하고도 실질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석기가 ROA에서 이른바 체제 전복을 위한 선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이 실제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때 그 선동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지나가는 미친놈들이 대통령 죽여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암살 모의로 집어넣을 겁니까? 물론 이석기 의원이 미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컨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기 말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인지 건전한 대안 제시인지 아니면 체제 선복인지 누가 판단할 겁니까? 정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내란 선동 혐의는 명백하게 이 의원 등의 개인적 문제이지 정당 조직 전체의 문제일 순 없다. 이를 두고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설사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라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인정하다 손 치더라도 내란 선동은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석기 의원 개인 차원의 문제이죠.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다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의 행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한 일종의 야만적인 폭거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게시판에서 문강님이 미디어 입장자 국민라디오 발전을 위해서 일구자 정자하셨다고 쓰셨습니다. 문강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은행 마포지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해외에서 송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한테 송금할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니까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실무 담당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거기 개인 사업자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법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기업은행 마포지점 담당자 정신 좀 차리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개인 사업자로 생각하는 예,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해외 송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도 송금하는 분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데요. 어떤 분은 아예 편지에다가 $100짜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누가 빼가면 어떡하느냐고. 사실 전신환으로 바꿔서 수표로나 이렇게 송금하지 않으면은 사실 빼간다고 해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2분 다 성공했습니다. 100불씩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사연들 다 소개하면은 정말 감동적인 사연들 많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대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불안기에도 하루 평균 20명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십니다. 요즘 조합원 가입하면은 또 매달 11,000원씩 조합비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하루에 100명, 200명씩 가입은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안팎으로 꾸준히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27,000여 분 중에서 아직도 조합비 계좌 이체 신청 안 하신 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하는데 잘 안 된다. 전화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이석기 문제 하나 더 다뤄야 되겠는데요. IMPT의 글 이석기 내라는 무죄에 대한 다른 데도 아닌 조선일보의 반응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조선일보 진짜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은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진짜 이성을 잃는 보도 태도 참 이거 천석 고왕인 것 같습니다. IMPT의 분석 들어보시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선동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내란 음모죄는 법률상 요건인 2인 이상의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아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1심에 징역 12년, 자격정지 9년보다 겨우 3년밖에 감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자칭 보수라고 칭하는 조중동에게는 엄청난 먹잇감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사건이 불거지는 시기, 그때가 언제였느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수사가 진행됐지만 조중동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기사를 2배 이상 쏟아냈습니다. 당시 조중동의 1일 평균 보도량을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평균 8.3건이었고요. 8.3건이었고 내란 음모 혐의는 무려 35.4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기를 물랑케 하는
이 사건보다도 실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내란 업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의 당시 내란 업무 혐의에 엄청난 힘을 쏟았습니다. 조정동은. 그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이석기 내란 업무 무죄 판결이 나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엠피터가 살펴봅니다. 조선일보의 일면을 슬쩍 본 사람은 이석기 의원이 모두 유죄를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12일 화요일 일면에 이석기 체제전복 내란 선동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작게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선고라는 글자가 있지만 제목의 기사에 비해 작습니다. 여기에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국가보안법 위반도 유죄라는 문장을 앞에 내세우므로 이석기 의원 사건 판결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보입니다. 언론이 중립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 중 유죄 인정 부분만 더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바로 악마의 편집이라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편집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대문짝하게 키워서 보도하는 태도. 이게 바로 편향적인 편집의 대표고 그 1등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편향적인 보도는 1면에 이어 3면으로 이어집니다. 법원 이석기 일파 내란 실행에 의한 조직능력 갖춰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 재판부는 내란 범죄를 결의하고 실현한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했지 실질적인 내란에 대한 조직과 능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제목을 다른 겁니다.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검찰의 주장이나 또한 이석기 정치적 사망, 형 확정된 67세까지 출마 못해라는 등의 기사를 통해서 한쪽의 주장만 지면에 실거나 행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사망에 이르렀다는 단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들은 대부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편향적 보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일보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현재 진행 중인 변희재 씨에 대한 종북 명예훼손 관련 기사의 논조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변희재 씨의 종북 공격이 명예훼손이라며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재판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정치인 이념 검증, 언론 역할 버리란 말인가라는 문장을 통해 변희재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현진 사회부 기자는 종북을 종북이라 부르면 안 되는 화성에서 온 판결인가라는 기자수첩에서 종북이란 말은 재판부의 판단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친일파,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받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처럼 종북도 북한 김씨 왕조 체제를 감싸는 태도를 보일 때 쏟아지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현진 기자의 말이 궤변인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북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과 같이 무고한 양민들이 단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이유로 학살됐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종북은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빨갱이를 단어만 바꿔 부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 벌어지는 광풍을 그녀가 기억한다면 절대 종북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의 그 배경에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과거사가 있습니다. 빨갱이 놈으로서 사람을 학살했던 그 과거사가 말입니다. 만약에 친일파라고 불러서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도 친일파로 몰려서 학살당했다면, 그렇다면 사실 종북과 친일파를 동일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불렀다고 해서 친일파였다고 해서 학살당한 일도 없고 그야말로 일제에 뻔뻔스럽게 협력했던 그들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상황에서 그 사회부 기자라는 그 인간이 어떻게 종북과 그리고 친일파, 수구, 꼴통이란 말과 동일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요즘 젊은이들의 상식이 걱정됩니다.
종북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정치적 수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변희재를 비롯한 자칭 보수단체에는 종북 척결을 외치며 마치 보도연맹 학살 사건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진보 성향을 가진 매체나 여론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이라는 형태가 실체로 나타나 진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그토록 이석기 사건의 지면을 할애하고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종북의 실체가 되어야만 앞으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통해 정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8월 12일 오늘자 사설에서 이석기 사건을 논하고 바로 밑에 세월호 유족 옆에 나타난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국 공정 작가 등을 비롯해서 백낙청, 함세웅 신부 등의 인물을 비롯한 단체들이 어떤 선거 때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한다면 조정동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선동 세력들입니다. 박근혜 선동 세력들입니다. 자칭 보수 세력들, 정치 사회적 대결 구도에 있는 인물들을 선동꾼이나 선동 세력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는 종북이라는 가시멜리건을 씌워놓습니다. 그 이후에 종북 척결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제거하려고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자 당하는 사람에게는 지독한 누명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을 어떻게든 종북의 실체로 만들려는 조선일보 그리고 자칭 보수 세력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 땅에는 사상을 빙자한 정적 제거의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또 한번 느낀다는 에피터의 한탄이 해방 이후 지금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한겨레신문에 곽병찬 대기자가 쓰는 그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벌써 보니까 70번이나 보냈더라고요. 무슨 러브레터도 아니고 벌써 70번이나 보냈습니다. 워낙 길고 그 표현의 수위가 넘나들기 때문에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에 신문에는 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한겨레판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칼럼이기도 한데요. 시간 되는 대로 좀 길긴 합니다만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국민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하답니까? 라는 곽병찬 대기자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들어보시죠. 지금 이 나라에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죽음의 전장입니다.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바동바동 삶의 절벽을 오르고 힘겨워 손을 넣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청년들은 국가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거나 사회 부적응자 혹은 심신박약자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때론 폭력에 찌들어 영혼을 상실합니다. 학생들은 살인적인 경쟁교육 속에서 꿈도 희망도 재능도 잃고 오로지 공부하는 기계가 됩니다.
낙오에 좌절하거나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최고의 추억 만들기인 수학여행은 종종 참사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어디에도 이 나라의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상을 밝혀서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지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지지도가 잘 나오니까 참,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죽지 않아도 될 그 목숨을 애꿎게 쓰러져 갔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혼신을 다해 하는 짓이란 오로지 사고 원인, 사고 진행 과정, 정부 대처 등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숨기고 은폐하는 일뿐입니다. 참사가 터져도 총기 난사와 집단 폭력이 터져도 아이들이 잇따라 죽어가도 돈으로 얼버무리거나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당장 저들에게 날아올 불똥을 피하는 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특별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숨기려는 건 다름 아닌 대통령의 사생활입니다. 300여 명이 수장되어 가고 있을 때 종적을 감췄던 대통령의 7시간. 수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이 나라 위정자들은 아예 국정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삐져나오는 의혹의 연기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풍문을 덮기 위해 길거리 광고용 풍선처럼 칼을 마구잡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방어 속에 대통령의 사생활은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여기저기 피어오르던 의혹의 얼개를 일본 극우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이 조선일보 칼럼 등을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청와대 화들짝 놀랐습니다. 윤두엔 홍보수석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 엄하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 청와대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얼음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직후 검찰은 민간단체의 고소를 빌미로 그 기사를 쓴 가토 기자에게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이틀 뒤인 9일이죠. 한일 간의 냉랭한 기류 때문에 11개월에 만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다름 아닌 이 문제를 놓고 입시름을 벌입니다. 윤명세 장관은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보도하고 이웃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항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가토 기자가 검찰 소환을 당한 데 대해 저로서는 일한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라 주시하고 있다라고 대꾸합니다. 말이 걱정이지 실제로는 강력한 외교적 항의입니다. 독도처럼 영토 문제도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처럼 반인륜적인 범죄도 아닙니다. 집단 자위권 같은 안보 문제도 역시 아닙니다. 쌓이고 쌓인 현안도 아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실종됐던 대통령의 행적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니 전쟁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실종된 7시간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정윤회 씨를 실명으로 거론한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을 텍스트로 삼아서 몇 가지 취재한 것을 보태 기사를 작성한 것이 불가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청와대는 외면했습니다. 그런 침묵과 외면은 바로 의혹을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청와대가 답한 것이라고는 단 한마디뿐입니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격내에 있었다. 그것뿐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오만불선한 말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런 국가적 참사 때 사라진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기밀입니까? 세월호 침몰 다음 날 박근혜 당신은 진도에 내려가 사고 현장에 들렀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올라옵니다. 그러자 딸랑이 언론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데 장관과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이런 사기성 부대의 영향을 받았는지 박근혜 당신은 환호를 받았고 어처구니 없게 지지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자리를 비웠고 청와대는 홍보에 쓸만한 동영상만 요구했고 그 사이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해경은 구조는커녕 민간 어선들의 접근까지 통제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을 쏘겠다면 그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실종된 대통령의 7시간을 숨기는 데 필사적입니다. 특별법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끝까지 특검의 추천과 임명권을 움켜쥐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을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경내의 모든 것을 밝히라는 것이 과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의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밝히려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정말 이완구 대표 제정신이 아닙니다. 국가안보가 뭡니까? 내후외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시 수백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세월호 참사만큼 중요한 국가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활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보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곽병찬 기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잘하십시오. 국정을 꼬이게 만든 게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상 방패막이로 나선 새누리당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라는 곽병찬 기자의 말을 끝으로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